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 예측형 AI와 생성형 AI 산업별 활용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 기술의 차이와 연결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볼 거고요. 예측형 AI와 생성형 AI 개념 및 활용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AI들이 산업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예시를 같이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말씀드렸듯이 실제 업무를 토대로 발생한 데이터, 이걸 가지고 이 업무가 또 미래에 그대로 일어난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된 영향받는 요인에 대해서 분류, 추천, 예측을 하는 형태로 동작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지능형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생성형 AI는 언어를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음성 및 이미지 등 멀티모달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측형 AI는 말씀드렸고, 생성형 AI는 언어 기반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 기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들은 대부분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 특히 많은 파라미터를 적용해가지고 성능을 높이기 위한 라지 랭귀지 모델, 이거를 제가 생성형 AI 이게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기반으로 시작됐지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잘 처리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 이미지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I 연구 방향 중에 멀티모달,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음성, 이미지,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음성, 이미지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돼라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해요. 일단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를 쭉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머신러닝이 기존에 업무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그죠? 기존에 업무 처리 결과 X1이라는 데이터가 발생하고 X2라는 데이터가 발생했더니 Y라는 데이터가 나타날 걸로 발생할 걸로 예측이 돼. 자, 이런 식의 업무로 생긴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통해서 예측해내는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데이터가 무작위로 생긴 데이터를 다루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루기도 하는데 무작위로 생긴 데이터를 다루는 거를 제가 이후에 제가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차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지도 학습 과정이라고 제가 분류를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머신러닝은 지도 학습을 형태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업무 처리의 결과로 특정 레이블, 특정 형태의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데이터의 그 레이블이 라벨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레이블인데 IT 쪽에서는 라벨이라고 읽어요. 여튼 라벨이 데이터별로 라벨이 붙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머신러닝, 딥러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라벨을 붙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큰 유니콘급으로 성장하기도 했죠. 예시로 메타에서 투자도 하고 인수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데이터가 생겼는데 이 데이터들이 어떤 유형으로 어떤 패턴일지 또 분석하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은 지도 학습 그리고 라벨 기반으로 처리하는 게 메인이고요. 비지도 학습도 있어요. 그리고
생성된 결과를, 처리된 결과를 토대로 강화학습시킨 형태로 또 추가 발전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핵심 기능은, 머신러닝의 핵심 기능은, 업무 생성 결과, 업무 처리 결과 나타난 데이터를 토대로 패턴을 학습하거나 예측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서 딥러닝,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에 탄생과 함께 우리 인간의 뇌가 동작하는 방식을 학습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흉내낸 게 사람의 시각 정보를 흉내내는 거,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초점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방식의 뉴럴 네트워크예요. 이게 뭐다? 사람이 초점을 가지고 사물을 시각 정보로 인지하는 걸 흉내낸 거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계속 나타나는 언어를 신경망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과 다르다면 기존의 머신러닝이 CPU, 메모리, 디스크로 이루어진 컴퓨터 구조에 잘 동작하던 것들이고, 그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인공신경망 방식, 사람의 뇌를 흉내내는 방식이 기존 컴퓨팅 구조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 클라우드라는 게 나타나면서부터는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게 딥러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라고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까지 왔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야, 이게 언제까지 사람이 직접 데이터도 학습시켜주고 지시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모델 서빙 띄워주고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만 하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결과물을 처리해와서 찰떡같이 답을 해주면 어떨까? 자,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존의 머신러닝, 딥러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 사람의 뇌가 아니고 사람의 언어 습득하는 방법을 흉내내버리죠. 그게 생성형 AI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언어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 베이스로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생성하는 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GPT,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의 약자예요. 그래서 생성하기 위한 처리가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디퓨전 모델이라고 혹은 GAN 모델 같은 것들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모델이에요. 저런 것도 생성형 AI 일부인데, 우리가 언어 방식의 생성형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를 쭉 다시 한번 연결해 봤고요.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발생한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에 나타날 내용을 추천, 예측형 AI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생성형 AI는 언어 기반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언어 기반으로 왜 확산되는지 말씀드렸죠. 언어 기반으로 시작해서 음성 및 이미지 등 멀티모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측형 AI가 미래 예측, 분류 회귀 방법으로 쓰이는데, 회귀는 현재 데이터가 발생하는 방향대로 또 계속 데이터들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구조화된 수치나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실전에 많이 쓰이는 게 XGBoost라는 분류 기법,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딥러닝, CNN, RNN, LSTM, 그러니까 딥러닝 방법 중에 CNN, 시각 정보를 흉내내는 CNN과 언어, 청각, 이런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신경망 방식의 RNN, 요걸 좀 계산한 LSTM,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후에 제가 예측형 AI를 또 본격적으로 다룬 차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실제 주요 모델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각각 코드로 동작시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동작시킬 때 scikit-learn이라고 파이썬을 우리가 많이 쓸 거고요. 파이썬에서 정하는 라이브러리 scikit-learn이라는 걸 쓰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파이토치라든가 텐서플로 같은 파이썬
프레임워크,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 딥러닝에 필요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얘를 학습시키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머신러닝 방법들이 많은데 이 특정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을까? 이거를 또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AutoML인데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모든 머신러닝 방법을 다 돌려보고 그걸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원 소모가 많이 듭니다. 근데 차라리 해당 업무를 좀 아시는 분이 요거는 이 머신러닝 모델을 쓰면 잘 돌아가 라고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예측형 AI 부분 설명드렸고, 이제 생성형 AI 쪽은 말씀드렸듯이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보완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형 AI에서는 대부분 구조화된 데이터, 혹은 뭐 일부 딥러닝 방식에서는 시각 데이터라든가 언어 데이터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처리하기도 하지만 물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라벨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도식 학습이 대부분이고 그걸 좀 발전시킨 형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참조해서 한 번 더 돌려보는 거 이런 게 강화형 학습이거든요. 그 위주로 좀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업무의 결과로 생긴 게 아닌 데이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어떤 추세인지,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비지도식으로 돌려볼 수 있겠죠. 그런 형태의 처리를 하는 것들이 예측형 AI이고, 생성형 AI는, 그러니까, 예측형 AI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측형 AI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생성형 AI가 아니에요. 예측형 AI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요런 식의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서 성장할 거고, 예측형 AI를 동작시키려면 사람이 계속 관여해야 돼요. 데이터 라벨 붙여주고, 학습시킨 결과를 다시 모델 서빙 띄워줘야 되고, 계속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진정한 AI라면 내가 말하면,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가 휘리릭 처리한 다음에 휘리릭 처리한 걸 토대로 답을 주면 되겠죠. 이게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예측형 AI와 생성형 AI가 연결돼서 결합형으로 하는 서비스는 점점 많이 나타날 거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측형 AI가 생성형 AI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시장으로 따지면 같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측형 AI 시장이 좀 더 크고 생성형 AI 시장이 따라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픈 AI가 있는데 오픈 AI는 그 이름처럼 오픈된 회사가 아닙니다. 클로즈드 소스 LMM이라고 폐쇄형 LMM을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에요. 허깅페이스는 오픈소스 사상에 근거해서 오픈웨이트 LMM, 오픈소스 LMM을 우리가 모델 레파지토리로서 저장소로서 공유하고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LMM 혹은 인공지능계의 생태계 혹은 허브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다. 요거를 설립한 분들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프랑스 분들이 허깅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세 분이서. 근데 이 에피소드가 원래는 10대들의 그 감성에 맞는 챗봇, 하는 채팅 앱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 사업은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것도 성과가 있었던 게, 10대들의 감성을 잘 대응하는 채팅 앱은 비즈니스는 망했지만, 사람들이 허깅페이스의 그 백엔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채팅을 하려면 언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랭귀지 프로세싱, 언어를 처리하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모듈 기능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투자와 발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대요. 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 딥러닝은 추가적인 확장 학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모델을 학습해서 왜냐하면 데이터는 업무 처리 결과 생기니까, 그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업무가 변경이 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미래에 그 업무가 반복이 됐을 때 그 업무를 토대로 현재 발생했던 일들을 연결하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고요. 그걸 좀 고도화해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시각 정보, 예를 들면 이미지를 분류하고 처리할 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머신러닝 방식으로 이미지를 섬세하게 분류하고 처리하는 건 어려웠는데 CNN 방식을 쓰니까 정교하게 이미지 분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확장 학습을 제공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 좀 핫하죠. 반도체가 올라가려면 반도체 장비가 비싸거든요. 원료가 칩이. 반도체를 올리기 위한 판, 이게 웨이퍼라고 해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웨이퍼라 그러는데 이 웨이퍼의 그 분량이 웨이퍼가 불량이면 반도체 그 비싼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제조를 해도 반도체가 불량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원재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반도체 재료를 집어넣었을 때 불량품이 아닌 양품이 나올 확률을 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율. 그래서 반도체 그 만들 때 밑판에 까는 게 웨이퍼인데 웨이퍼가 불량이면 그냥 무조건 불량인 거예요. 저렴한 그 반도체 중에서 저렴한 이 재료 때문에 불량 확률이 커져서 웨이퍼가 납품될 때 그 딥러닝 CNN을 걸어가지고 미세한 웨이퍼가 불량인 패턴들, 흠집들을 잡아내가지고 자동 처리를 했더니 수율이 올라갔더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되게 딥러닝을 통해서 확장 학습을 했더니 역량이 있더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사람이 다 개입해야 되거든요. 학습시키는 과정에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배포 서빙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사람이 관여해야 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생성형 AI 필요성. 사람이 말을 잘 알아듣고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성형 AI인데 그래서 생성형 AI까지 연결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결합형 지능형 서비스가 실전에서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제가 뭐 간단히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디시전 트리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XG부스트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코드로 활용해 볼 수 있게 따로 차시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가 그 머신러닝 그 학자들이 논문 하나하나에 학자들이 평생을 걸쳐서 평생이 자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썼던 논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파악하려면. 물론 그렇게 파악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실전에서 활용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제가 코드로 학습시키고 동작시키는 걸 보여드릴게요.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CNN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생성형 AI로 흘러가는 게 RNN과 LSTM을 토대로 확장됐거든요. 거기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발전되면서 생성형 AI로 흘러갔기 때문에 RNN과 LSTM과 트랜스포머 모델 정도는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딥러닝 위치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2017년도 나온 논문에 언급된 것이고 생성형 AI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왜 딥러닝 위치에 넣었냐? 트랜스포머 모델이 학습할 때는 딥러닝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넣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생성형 AI 쪽으로 분류해서 보는 게 맞는데 일단 시작하는 흐름은 저 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GPT, BO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성형 AI
내용도 사실은 논문으로 다뤄지고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한 번은 아셔야 돼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GPT나 버트 상세 내용은 이후에 생성 AI 차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언어 기반, 이렇게 언어 기반만 있는 게 아니고 디퓨전이라든가 GAN, 간 이런 방식,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의 생성 AI도 있어요. 참고로. 좀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동작시키는 거는 대부분 정형 데이터였고요. 딥러닝으로 오면서부터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강화됐죠. 확장됐죠. 그리고 생성형 AI는 우리의 그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다 처리하는데 비정형 데이터에 특화돼 있어요. 우리가 텍스트,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게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뭐냐면 컴퓨터 기준으로 컴퓨터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게 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엑셀에다 숫자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되잖아요. 이게 정형 데이터예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말을 해도 알아듣잖아. 이건 뭐냐, 학습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거니까 바로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기준으로 컴퓨터가 바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정형 데이터. 컴퓨터가 뭔가 학습을 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지시를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 주변에 대부분의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하지만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들은, 업무 데이터들은 대부분 정형 데이터죠.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텍스트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업무 선후 관계에 따라서 여러 명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공통 업무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를. 업무 선후 관계에 따라서 표로 분할해가지고 연결해서 집어넣어 넣어요. 이 표가 릴레이션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업무를 릴레이션 형태로, 표 형태로 분할해가지고 업무 선후 관계에 따라서 연결해가지고 구조화시켜서 집어넣어 놓으면 얘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컴퓨터가 바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업무로 쌓아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거나, 그다음에 실제 그렇게 그 시스템화 돼서 처리가 돼서 동작이 되죠. 그 외에 텍스트북들 이런 건 다 비정형 데이터인데 이것도 언어 기반이고 정형 데이터도 언어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 기반의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거는 생성형 AI인데 기존의 정형 데이터 외에도 비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를 동작시킬 때 우리가 실습 환경으로 파이썬을 쓸 겁니다. 파이썬, 뭐 생성형 AI 에이전트 공부하러 갔는데 파이썬이 뭐지? 왜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파이썬이 그냥 개발 언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파이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 라이브러리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 그 논문, 머신러닝 알고리즘 하나가 논문 한 편이잖아요. 수십 편, 수백 편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때는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를 동작시킬 때 파이썬을 쓸 거고, 거기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을 쓸 겁니다. 보면 머신러닝 사이킷런이라는 라이브러리 패키지 안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하나가 논문 하나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딥러닝, 대표적으로 딥러닝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쓰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있어요. 이거 말고 JAX라고도 있는데 구글에서 발전시키고 있죠. 요거는 이제 아마 텐서플로우도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걸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요즘 많이 확장하기 위한 컨셉이라고 보기 때문에 딥러닝, 대표적인 딥러닝 패키지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두 가지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성형 AI를 할 때는 우리가 오픈 AI 또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필요한 라마 이런 것들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AI
챗GPT라든가 혹은 엔트로피라는 회사의 클로드라는 LMM이라든가 다 LMM이에요.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이거 다 LMM이죠. 이런 것들은 유료 버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메타의 라마 혹은 뭐 구글도 뭐 젠마라고 제공하죠. 그런데 이제 메타의 라마 같은 것들은 오픈웨이트 LMM으로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메타에서. 그래서 한글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QWEM 모델도 괜찮고요. 한글 지원이 되고요. 뭐 딥시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딥시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허깅 페이스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여기 로그인하면 지금 오픈웨이트 모델들 다 활용해 보실 수 있고 이런 거를 모델 서빙 할 때 어떻게 구성할지 에이전트가 얘를 불러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연계 형태로 해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동작시켜 볼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물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에 해당하는 코드를 드릴 건데 손가락을 펼치고 이게 클릭이야. 그래서 버튼만 잘 누를 수 있으면 동작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제가 드린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발전시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를 제가 연결시키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보면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에 대한 산업별 연결 흐름을 예시로 보면요. 산업의 어떤 문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유형을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작점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는 날아가던 새가 똥을 쌌다.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 업무 처리 결과 생기는 게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사람이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사람의 말귀를 똑바로 잘 알아듣고 사람에게 보고서를 생성해 줄 수 있고 보고서를 생성해서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대부분 기존의 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머신러닝으로 많이 예측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확장 처리로 딥러닝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딥러닝으로 확장된 예측형 AI를 동작시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묶어보면요. 자, 각 도메인, 금융제조, 의료, 콘텐츠, 교육 도메인이 있다면 신용 리스크를 예측한다거나 사기 탐지할 때 머신러닝을 쓰게 되고요. 거래되는 장표,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고객 감정 예측할 때 딥러닝을 확장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를 자동 생성하거나 챗봇을 대용하겠다. 이러면 생성형 AI가 연결되는 거예요. 통상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서 서비스가 나타난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나리오만 잘 정해주면 에이전틱 AI, 자율형으로 동작하는 AI를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금융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용 리스크를 예측해가지고, 그 다음 기존 거래 데이터 같은 걸 판단해가지고, 이런 종목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투자 제안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챗봇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가 AI 서비스로, 에이전틱 AI 서비스로 동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투자 전문가, 펀드 매니저가 AI로서 사이버 세계에 막 돌아다니면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 필요 없어지나?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에이전틱 AI, 자율적으로 에이전트로서 AI가 동작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는 전문가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특이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주고 통제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렸었죠, 제가. 특이점.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업무 담당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담당자가 해야 될 역량을 증폭시켜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바라보냐, 내 잡 시큐리티를 위협하는
내 일거리를 뺏어가려는 애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류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 클래스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AI 서비스 분야의 최전선에서 그러한 AI 아키텍트로서, AI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포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죠. 아까 반도체.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그죠? 수요 예측이라든가 수율 예측을 한다거나, 불량 분류하는 거, 수율 예측. 그 다음에 그 센서 기반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 그죠? 장애, 고장 예측. 그 제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연속 공정이 많아요. 예를 들면 1공장에서 처리된 걸 2공장에서 받아서 2공장의 처리 결과물을 3공장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연속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공장이 멈추면 공장 하나가 멈췄는데 2공장, 3공장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 S사에서 공장이 경전 때문에 한두 시간 멈췄는데 수백억 손실이 났다는 통계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요 예측, 불량 예측한다거나, 설비 고장을 예측한 형태로 확장을 해서 실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공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도록 해줄 거야. 사용자한테 보고서도 생성해주고 모니터링도 시켜주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된 형태의 종합 AI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도 실제 질병의 진단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가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차트를 보고 이 사람이 암일 확률을 예측하는 게 기존 전문의보다 더 뛰어나다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출 게 아니고 실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진료 기록을 요약해 준다거나 의료 상담을 보조해 준다거나 하는 형태의 활용도 가능할 텐데, 생성형 AI는 말입니다. 현재 문장이나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에 와야 될 문장이나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예측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거짓말,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가 써야 돼요. 생성형 AI가 그래서 전문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생성형 AI가 전문가의 역량을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유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아마 의료 쪽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머신러닝, 딥러닝,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딥러닝으로 확장해서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종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바라고 있고요. 아마 법제적인 정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특이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잘 해결하면서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행위가 특이점이고요. 그런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은 전문가분들이 계속 활동하면서 AI 서비스의 최전방에서 계속 가치를 높여주는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이 클래스를 듣는 목적이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감정을 분류해주고, 뭐 좋아. 기사와 시나리오를 작성해줘. 그럼 작가가 필요 없어지나? 아니에요. AI는 기존에 있던 어떤 요약,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라든가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요약을 해주고 그걸 팩트, 사실 기반으로 의견을 주는 데는 강하지만 창작이라고 할 수준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어요. 특정 작가의 작성 패턴을 흉내낼 수 있지만 실제 그 형태로 제공하기는 어렵죠. 직접적으로 창작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좀 우리가 창작을 하는 작가라든가 뭐 이런 극작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AI, 생성형 AI가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발전 방향을 보면 결국 우리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 번역을 하시는 분이 번역 작가가
한 달, 6개월에 한 편 정도 번역 작품을 생성을 하는데, 생성형 AI를 쓰면 실시간 200기 이상의 통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통번역 자체가 드라이해요. 왜냐하면 기존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옮기면서 문학적인 그 기존 언어에 담겨있던 창작, 그 감성 이런 걸 반영해서 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작가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쓰게 되면 6개월에 3, 4작품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AI가 무조건 기존의 그 사용자의 잡 시큐리티, 그러니까 생존권, 직업을 뺏는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AI가 우리 사회에 가치를 주는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학이, 이런 컨셉이 정립이 되어야 에이전틱 AI,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AI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을 때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교육 부분도 중요해지고요. 교육 부분도 보면 현재 우리 AI 교육도 중요한데 AI를 활용한 교육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취도를 예측한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자동 생성한다거나 개념 설명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산업별 적용 방안을 보시면요. 예시에서 좀 확산해서 아까 설명드린 걸 하나하나 예를 보면 금융산업, 예측형으로 신용 점수를 예측하고 사기 탐지하고 생성형으로 투자 보고서를 생성하고 투자 보고서 자동 작성해서 금융 챗봇이나 개인 맞춤 포트폴리오 생성하는 쪽으로 쓸 수가 있죠. 투자 관련해서. 그럼 제가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이탈 가능성을 점수하여. 이건 뭡니까? 예측형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을 예측해서 사용자에게 포트폴리오를 생성해서 제시해야 되잖아요. 예측하고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적용한 거예요. 자, 제조 및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렸죠. 자, 설비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계 고장을 예측해. 예측형이잖아요. 근데 작업 매뉴얼이나 사용자 설명서를 자동 생성하면 생성형 AI죠.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의료산업 말씀드렸죠.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환자의 유전자 및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 발생 가능성 예측해. 예측형이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료 후에 의사 환자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의무 기록을 자동 변환해. 뭡니까? 생성형이죠. 의사 환자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의무 기록으로 변환했잖아요. 생성형 AI입니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자 클릭 데이터, 클릭 수를 토대로 이 사람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많이 눌러봤네.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혹은 가족 드라마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많이 눌러봤네. 그럼 최신 가족 애니메이션 추천한다거나 클릭 수 기반으로 예측형이죠. 혹은 사용자 관심 주제에 맞춰서 블로그 포스트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거잖아요. 텍스트 기반으로 콘텐츠 특화해서 자동 생성하는 거 생성형 AI에 해당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죠. 학습 현재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의 시험 성적을 예측해. 예측형 AI고. 그다음 특정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예시나 문제로 변환해서 설명해줘. 뭡니까? 생성형 AI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실제 그 예시로 제시한 산업군별 예측형 AI 및 생성형 AI 활용 시나리오가 보시는 바와 같아요. 그래서 예측형 AI와 생성형 AI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예측형 AI와 생성형 AI를 결합하면서 활용할 때 우리가 실제 산업군별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 제조, 의료, 콘텐츠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